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전편에 이어 오늘은 유수암 그 다음 이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왕년의 명기 진경은 명승지 골짜기에서 고급 요정 유수암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부산에서 정객 정진수를 만나 서로 주고받은 감정이 어느덧 연정으로 변했으나 4.19 혁명으로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출감했다는 소식에도 그는 끝끝내 진경을 찾아오지 않고 기다림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진경의 유수암은 파산의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한무숙 지음 유수암 후편. 그 길밖에 이젠 도리가 없죠. 우물쭈물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도 이미 칠손을 모조리 놓친 거니까요. 탁주사는 오늘도 하얀 옥양목 고이적삼 차림이다. 핫같이 마른 몸에 그것은 너무 품이 넓어 육체의 부피가 더욱 형편없이 빈약하게 보인다. 그만큼 육기에선 먼 모습이지만 움푹 팬 눈이 거슴츠레하면서 열기를 담았다. 집념이 깊은 곳에서 타고 있는 눈이다. 경은 아랫목에 두 무릎을 세운 불안전한 자세로 앉아 턱을 무릎에 얹은 왼팔이에 묶고 오른쪽으로 화투짝을 언제나처럼 심드렁한 태도로 떼고 있었다. 거의 날마다 벌어지는 광경이었다. 결정하셔야 합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아니, 반쯤은 타고 든 거죠. 탁주사가 결판을 짓고 말겠다는 듯이 한자리에 다가앉았다. 계산을 해봤어요. 복덕방에 시세를 붙이렸더니 매평 5은 할게라더머니요. 윗집과 수각을 껴서 위로 25,000평만 처리한다면 줄 잡아도 1,200은 될 겁니다. 그러면 탁주사는 경이 듣건 말건 말을 계속한다. 은행에 300, 홍한에 원리 900, 해결이 거의 됩니다. 남은 2만 평은 가만히 있어도 머지않아 시세가 오를 테니 그동안 그저 연명하다가 다시 일을 꾸미는 것으로 하시고. 경은 여전히 대꾸가 없다. 떨어지지 않는 화투패를 느릿한 손놀림으로 섞어서 간추려 치지도 않고 또 방바닥에 늘어놓는다. 탁주사는 어이없다는 듯이 그 모양을 바라보다가 팔짱을 끼었다. 탄식하듯 턱을 치켜들자 윗 문지방에 눈이 갔다. 현판이 눈에 들어왔다. 지초와 난초는 유곡에 나서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하여 향기를 풍기지 않는 일이 없노라. 당대의 명필이 향원 여사를 찬한 글귀였다. 향원은 경의 호입니다. 탁주사는 속으로 길게 탄식하였다. 얼굴은 아직 팽팽하면서 머리에 흰 것이 섞이는 경이 그는 안타까웠다. 오그리고 앉아 진종일 무의미한 화투짝대기. 그 모습엔 이미 현판의 글귀처럼 문양 심리의 품격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패태 속에 어떤 풍정이 깃들여 알 수 없는 매력이 풍긴다. 이 여자에 대한 자기의 알 수 없는 충성, 그것도 10여 년이 되고 보니 경의 일은 남의 일이 아니었다. 같은 산장 안에 그는 경의 거처보다 월등한 고풍의 기와집에 기거하고 있었다. 호랍이었다. 소녀인지 아랜지 알 수 없는 나이의 벙어리 누이가 하나 살고 그의 수발을 들어 항상 깨끗한 차림새였지만 음성이 낮고 굵지 않았던들 내시로 보였으리라. 아니, 낮고 굵직한 음성이었건만 그는 어딘지 내시 같은 느낌을 주었다. 그리고 환강 같은 느낌이어서 안주인에 대한 유별난 충성이 오히려 자연스러웠다. 출신은 아무도 모른다. 경과의 관계가 어떻게 비롯된 것인지, 어찌하여 그렇게 자신을 죽이고 주인만 위해 살고 있는 것인지
아무도 몰랐다. 그런 사이란 따질 것이 아니고 느껴야 될 것이리라. 숙명 같은 것이 느껴지는 것이다. 경이 요정을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부산 피난 시에 송도에 크지는 않아도 품격 높은 요정을 경영하여 고관 재벌들을 손으로 맞았었다. 경은 재정에 관한 일은 일체 탁주사에게 맡기고 자기는 응객만 하면 되었다. 그런 점잖은 태도가 오히려 사람을 끌어 전국에서도 손가락 안에 꼽히는 쪽에 들어가는 큰 유수함도 갖게 된 것이었다. 유수함 경영도 재정면은 여전히 탁주사가 맡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그의 유수함에 대한 집착은 경 못지 않았다. 4.19 혁명 후부터 유수함을 건지려면 기다리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 탁주사의 의견이었다. 땅덩어리만 하더라도 그 말을 낳는 암탉이었다. 땅값은 자꾸만 올라가고 있었다. 수복 전 부산서 흥정할 때는 유수함의 집가는 구하로 천안도 채 되지 않았다. 환도가 언제 될지 모를 때라 사는 쪽도 모험을 한 것이지만 숫제 거저였던 것이다. 그러던 것이 4.19 혁명 후엔 구하로 3만 원이 넘어 있었다. 탁주사는 경에게 제의하기를 첫째로 당분간은 아무 사업도 하지 말 것이고 둘째로 눈을 질끈 감고 영단을 내릴 것, 즉 산장의 일부를 팔아 은행 빚을 갚고 다시 때가 올 때까지 산장 한 모퉁이의 밭을 일으켜 채소 갈고 콩 심고 고추 가꾸어 연명만 해가자는 것이었다. 은행 빚이 구하로 3천만 원, 1,500평만 팔면 되었다. 그러나 경은 말을 듣지 않았다. 정객 정진수 씨가 나올 때까지 유수함의 한 줌의 흙도 축내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다가 옥바라지가 뜻하지 않게 돈을 잡았다. 초조한 경은 친구가 권하는 대로 개를 했다. 갯돈으로 은행 빚을 지어보자는 계획이었으나 그 개가 터졌다. 다음은 흔히 있는 경우가 되어버린다. 그것을 막고자 흥한 산업에 유수함을 담보로 사채를 얻었었다. 그리저리 하여 어느덧 폐물까지 다 날아가고 비투성이의 유수함만이 남았는데 그 빚이 구하로 1억이 훨씬 넘어버린 것이다. 기생의 재물은 왠지 지니기 어렵다. 땡땡원, 땡땡관, 땡땡암 등등 장안서도 이름난 요리집 주인은 자주 바뀐다. 워낙 물거품 거두듯 뜬 것을 모은 탓인가, 격리의 어두운 탓인가, 악착같이 돈에만 집착하는 평양기생도 늙으면 옥비녀 하나, 보석반지 하나에 옛 영화를 남기고 알몸이 되는 수가 많다. 탁주사는 경이 많은 그런 꼴로 만들기가 싫었던 것이다. 때는 이미 늦었지만 마침 별장으로 쓰겠다고 유수함 전체가 아니면 반만이라도 넘겨달라는 어느 재벌이 있어 탁주사는 절단 수술을 받는 심사로 유수함을 일부나마 살리려고 한 것이었다. 그러나 경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정진수 씨가 다시 오는 날 반동강이 되어버린 유수함을 보이기는 싫었다. 그 정진수 씨는 출감한 지가 1년이 되어도 전화 한 번이 없다. 극성스러운 큰마누라가 감시를 풀지 않는다는 소문이었다. 그러나 정진수 씨는 큰마누라의 감시보다 국민의 눈이 더 무서웠던 것인지도 모른다. 경이 들어박혀 있었던 유수함에서 나돌아다니는 날이 시작되었다. 고관 대작 부호들 속에 아는 사람도 심상치 않은 눈을 던지던 사람도 많았건만 두 번의 혁명에 맥을 못 춘다는 것이 한결같은 인사였다. 그러는 어느 날 경은 늙은 자기를 보았다. 상대방 얼굴이 온통 거울이 되어 늙은 자기가 거기에 어려 있었던 것이다. 그럴수록 경은 유수함을 놓치기 싫었다. 유수함은 삶을 의탁하는 곳이 아니고 삶, 그것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러던 초조도 이제는 끝났다.
지난 12월이었다. 아직 극성스러운 추위는 시작되지 않았으나 스산한 날씨의 어느 날 주선해주는 친구가 있어 어느 남자를 만났다. 유수함을 복구시켜보자는 속셈에서였다. 그런데 그 남자의 태도가 준열했다. 일전일리를 따졌다. 실제 상황을 낱낱이 뒤지듯 캐는 바람에 유수함의 말이 아닌 꼴이 드러나는 결과가 되어버렸다. 경은 그때 그 남자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다. 콧소리를 한 번 하고 입을 다물어버린 그 얼굴의 표정은 경멸, 그 한마디로 그쳤다. 경은 자기가 이미 아무에게나 여자일 수는 없다는 것을 뼈아프게 느꼈다. 남자란 상대를 여자라고 인정할 때 그리 따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경은 오랜 생활을 통하여 보아왔던 것이다. 유수함을 손에 넣은 경이만 하더라도 황당하기 짝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더욱 비참해진 심정을 안고 밖으로 나오니 겨울날에 눈은 안 오고 굳은 비가 내리고 있었다. 겨울비면서 제철비 모양으로 내리쏟아져 경은 붙들기 힘든 택시를 잡기까지 비를 맞아야만 했다. 그날 저녁부터 열흘을 높은 열에 시달렸다. 신열이 가시고 나자 생명의 열도 가신 것 같은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녀는 그저 아랫목에 오그려 앉아 진종일 담배 연기에 쌓여 무의미한 화투패떼기만 하게 되었다. 유수함이 기울고부터 찾아오면 엉덩이가 즐겨지는 옛 친구들은 경의 그런 모습 속에 옛날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 대신 다른 변화가 생겼다면 전에는 쓰지 않았던 안경을, 그것도 약간 색이 있는 안경을 방에서도 쓰는 버릇이 생긴 것이다. 지난 3월서부터다. 극성스럽게 춥던 오랜 겨울이 미련을 남기듯 아직 질긴 엉덩이를 뭉개고 있던 무렵이었다. 50가량의 여인과 건장한 청년이 유수함을 찾은 일이 있다. 조심스럽게 주인을 찾는 초로의 여인 옆에서 약간 튀어나온 부리부리한 눈으로 청년은 신기한 듯이 한적한 총가 같은 집 둘레를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낯선 손님이라는 기섭이의 말에 의아하며 대청으로 나간 경은 왠지 등골이 오싹했다. 청년이 누구인가를 당장에 알아차렸던 것이다. 언니가 웬일이유? 한참 만에야 말이 나왔다. 조촐하게 늙기 시작한 언니는 좀 쑥스러우나 말끔한 차림새이다. 눈물이 글썽하며 좀 보는 것이 좋을 게 아닐까 하고 이번에 졸업을 했단다. 주어가 빠진 말을 하는 것이었다. 경은 말없이 청년의 얼굴에 시선을 부었다. 그는 어깨가 떡 벌어지고 눈도 코도 입도 컸다. 화류항에서는 보기 드문 형이라 이상한 느낌부터 먼저 왔다. 경의 시선을 똑바로 받는 태도에는 적의도 반가움도 보이지 않았다. 덤덤하게 쳐다보며 두어 번 거푸 눈을 꿈뻑 거렸을 따름이다. 들어오지 않고 언니도 경이 생각난 듯이 말했다. 방에 들어가서도 극적인 장면은 벌어지지 않았다. 나오면서 모성일 수 없었던 삶이 생각한 것보다 덜 부끄러운 것이 경은 스스로 의심스러웠다. 그녀는 처음으로 사회에 나온 청년에게 대하듯 졸업을 했다고 하고 말을 건넸다. 네. 청년은 담담히 대답하고 이어 졸업했다기보다 어쩐지 학교에서 쫓겨난 것 같군요. 하며 가볍게 웃었다. 순진한 웃는 얼굴이었다. 23살이 되었다고 언니가 옆에서 일러주었다. 경은 비로소 부끄러움이 솟고 참괴로 가슴이 쓰렸다. 자식의 나이도 확실히 모르고 있었던 어미의 업이 끔찍했던 것이다. 경은 할 말이 없었다. 대할 낯이 있는 것이 가공할 일일 것만 같았다. 그러고 보니 건장하고 덤덤해 보이는 얼굴이 23살로는 너무나 어른이었다. 한 가지로
어미 없이 자란다 하더라도 죽은 어미였으면 하고 생각했을 때도 있었으리라. 우리 집안 딸이 기생이 되다니. 어머니의 넋두리가 되살아난다. 26살 때 피치 못할 의리로 싫어 잠시 가까이 한 남자의 씨였다. 죽자 사자 한 사람의 씨는 받지 못하고 싫은 사람의 아이를 갖는 것도 기생의 업이었다. 어느 남성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체의 슬픈 약속이기도 하였다. 오기에 찬 경이 하루바삐 잊어버리고 싶었던 이 한 토막 지옥은 오히려 아이라는 거창한 자국을 남겼다. 몸을 풀자 다시 밤이면 분세수하고 요정에서 보내는 인력과의 몸을 싣고 노름 나가는 어미에게 아기는 거추장스러웠다. 몸이 상품이 되기도 하는 인생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은 가로 걸렸다. 그 위에 한동안의 곡절 때문에 생긴 기생으로서의 공백을 경은 메워야 했다. 그런 마음에 모성은 깃들일 수가 없었다. 아이는 생활 형편이 나아진 후에 더욱 기생딸 가진 것을 한탄하는 외할머니가 맡아 아이 없는 이모와 같이 길렀다. 외할머니는 아이의 신상을 위해 어미가 따로 있다는 것을 숨기고 어미는 화류를 사놓으라고 그런 것을 숨겼다. 그러나 어느 것에서건 비밀이란 비밀이기 때문에 남의 눈초리가 모여드는 것이고 그런 것으로 하여 언젠가는 탄로가 되게 마련이다. 출산이란 어미에겐 사건이지만 태어나는 아이의 의지의 참가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아이에게도 그것이 사건이 되는 날이 온다. 남들의 쑥떡 공론, 지나치게 소홀한 취급이 아니면 지나치게 조심스러운 취급 따위에서 아이는 사건을 간취하는 것이다. 어머니로 불리는 이모가 새삼스럽게 고백을 하지 않았더라도 아들은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안 지 오래였으리라. 그 아들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 넉넉지 못한 형에게 줄곧 아이의 양육비와 교육비를 보내주었다는 것으로 어미로서의 책임을 얼마쯤 했다고 한다면 벼락을 맞을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책임이 아니고 방치 혹은 모욕이라고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경은 다시 청년의 얼굴을 더듬었다. 못생긴 얼굴이구나. 속으로 뇌이고 몸서리가 쳐졌다.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함함하다는데 자식의 용모를 비판의 눈으로 보게 되는 자신이 죽이려만 같다. 그러면서도 가슴 한 모퉁이가 뿌듯하고 자꾸만 눈언저리가 뜨거워오는 것이다. 따뜻한 어미다운 말은 오히려 욕이 될 것 같았다. 잠자코 있기에도 견디기가 어려웠다. 담뱃갑을 당겨 담배를 빼어 물었다. 불 댕기는 솜씨가 익숙한 것을 아들은 어떻게 보았을 것인가. 그런 것을 의식하면서 연기를 내뿜는 동안 어느 정도 침착성이 되돌아왔다. 그녀는 오히려 잔인한 쾌감을 씹으며 기생다운 태도로 담배를 끝까지 태웠다. 옆에서 민망스러운 얼굴로 모자를 번갈아 보고 있던 언니가 군인을 나가게 됐단다 하고 또 주어 없는 말을 한다. 언제? 경이 물었다. ROTC로 입대한 것은 재학 시절부터였죠. 아들이 역시 덤덤히 대답한다. ROTC? 네, 그런 제도가 있어요. 재학 때부터 훈련을 받습니다. 졸업 후에 보병학교에 가서 훈련을 마치면 장교로 임명을 받죠. 그래, 보병학교에 들어간단 말이지? 네. 언제? 내일. 경은 또 담배를 빼어 물었다. 아들, 장교, 그리고 아직도 연모와 육정에 얽혀있는 어미, 요지경 속이다. 그는 저도 모르게 입을 움직이고 있었다. 대학을 나오고 장교가 되고 할 말이 없구나. 그저 뭐랄까
목숨이 대견하다. 어미라고 젖꼭지 한번 물리지 않았다. 하늘에서 내린 이슬을 먹고 자라지 않았으면 거북알처럼 지혈로 부화된 것 같은 느낌이구나. 대견한 목숨이야. 20여 년 만에 처음 보는 아들에게 하는 말로서는 차고 잔인하였다. 그러나 경은 그 말을 자신에게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다음 날부터 그녀는 안경을 쓴 것이다. 지금도 그녀는 전등불 아래서 그 엷은 색안경을 쓰고 있다. 어미구실 하지 못한 터에 자칫 약해지려는 마음이 뒤늦게 모성을 담으려는 것을 가리고 싶어서인가. 탁주사는 그 안경이 또 자기의 제안도 밀어내고 있는 것 같아 더욱 초조를 느낀다. 정말 진정입니다. 이런 작전 원해도 없으니 작정하세요. 탁주사의 어조에는 애원이 서렸다. 거슴츠레한 눈이 깊은 곳에서 경의 모습을 움켜쥐듯이 응시한다. 고개는 수그린 채면서 경은 그의 시선을 아프게 느꼈다. 생각해 봅시다. 경은 화투짝에서 고개를 든다. 화투는 돈이 생긴다는 오동짝이 떨어져 있었다. 전에도 헤아릴 수 없이 떨어진 일이 있는 오동패다. 경은 이제 그런 데는 관심조차 없었다. 탁주사가 나간 후 경은 다시 화투짝을 펴다가 한쪽으로 밀어놓고 다락문에 기대 앉았다. 외로움이 육체적 고통처럼 죄어들어온다. 그리움이 몸을 저몄다. 그녀는 눈을 들어 낯선 것을 보는 거나처럼 방안을 휘둘러 보았다. 천하에 번쩍거리는 것은 하나도 없는 조촐한 화류세간이 널려져 있는 방이다. 그러나 품격 높은 짜임새면서 윤기가 없다. 꽃 한 송이가 꽂혀있지 않기 때문인가. 장식품이란 세간 외엔 아무것도 없다. 다만 대나무를 새긴 화류탁자 위에 귀괴한 얼굴을 한 토우 하나 버려진 듯이 놓여있을 뿐이다. 두 눈이 서로 맞붙을 정도로 크게 붉어지고 부풀고 늘어진 유방과 팽팽한 복부가 여성을 표현한 모양이다. 아프리카 토인의 우상이야 하고 정진수 씨가 웃으며 갖다 준 것이다. 성신이라고 했다. 원시인의 야만이라 하나 소박한 두려움과 놀라움이 단적으로 나타나 있었다. 사물을 볼 수 있는 눈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신기하고 소중했을 것이며 생식 현상이 또 얼마나 끔찍하게 신비스러웠을 것인가. 그러기에 그 대견한 눈을 그렇게 강조하고 임신한 여체를 새겨 신성한 것으로 받든 것이 아니겠는가. 거기에는 원시인의 생명력이 약동하고 있는 동시에 불가해한 것에 대한 불안도 꾸밈새 없이 나타나 있었다. 아이 징그러 하고 경은 그것을 받았을 때 눈썹을 모았었다. 그러나 그것은 그 후 그녀의 마스코트가 되어버렸다. 형태가 기괴하기 때문에 보는 사람마다 한마디씩 말을 던져 그 토우는 버려진 것 같이 놓여 있으면서 항상 남의 눈을 끌며 있었다. 그것에 시선을 머물고 있는 동안 경의 눈에는 눈물이 괴어왔다. 갖다 주던 사람이 사무치게 그리워진 것이다. 어디서부턴지 소쩍새 울음소리가 들린다. 그녀는 그 소리에 끌리듯 일어서서 밖으로 나갔다. 달은 휘영청 밝다. 그녀는 밤이슬에 젖은 풀에 치맛자락을 적시면서 수각 쪽으로 올라갔다. 계곡 위에 높이 세운 여덟목골 정자다. 검둥이가 따라 올라와 떨어질 듯 꼬리를 치다가 안주인 옆에 엎드렸다. 수각에는 우정 전등을 설치하지 않고 남포등을 기둥에 매달았는데 경은 거기에 불을 넣지 않고 어둠 속에 앉았다. 계곡의 물이 정자 밑을 맑은 소리를 내며 흐르고 있다. 뻐꾸기가 울고 꾀꼬리가 아양을 떨었다. 간밤에 현 박사가 말했듯 일각천금의 봄 달밤이었다.
경은 난간에 기대앉아 눈을 들어 윗집이라고 불리는 집채에 시선을 던졌다. 이 산장 안에서 제일 큰 집으로 절간의 대웅전 같은 느낌을 주는 건물이다. 추녀의 풍경이 달려 있어서인지 더욱 그런 느낌이 컸다. 달빛을 받은 기와골이 출렁이는 물결같이 보였다. 장엄하다. 큰 연회 때면 그 큰 집 전체가 불빛으로 휘황하고 그윽한 가곡 소리, 허튼 소용돌이, 간드러진 잡가 소리가 환락을 누볐었다. 집 전체가 하나의 음악을 담은 등불이었다. 지금 그것은 교교한 달빛 아래 숨을 죽이고 고요히 서 있다. 지붕 아래는 온통 어둠에 묻히고 기와골만이 물결치고 있는 것이다. 쳐다보다가 경은 손을 눈으로 갖다 대었다. 현기증이 났던 것이다. 소리 없는 그 집에 그때까지 갖가지 음향이 응고되어 있고 기와골이 출렁이다가 허물어져 내려 그 응고되어 있는 엄청난 음향을 한꺼번에 터뜨릴 것 같은 착각을 가졌던 것이다. 검둥이가 잡히는 것처럼 짖는 소리에 탁주사와 기섭이가 달려갔을 때는 경은 정신을 잃고 수강 마룻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왜들 야단들이냐? 경은 베고 있던 목춤에서 고개를 들고 소리를 쳤다. 병 끝의 약해진 소리라 밖에서는 들리지 않은 모양이다. 소요는 더 커갔다. 이런 도둑년 같으니 이번엔 놓치지 않겠다. 그런 소리가 들리자 경은 도로 목침 위에 머리를 얹었다. 삭막한 웃음이 입가에 번졌다. 또 산허리가 온 모양이군. 혼자 뇌이고 옥색윳동 누비 이불을 가슴 위로 끌어올렸다. 기섭이가 뒷문에 와 서서 주무시지 않으십니까? 하고 묻는다. 왜? 우유동 아주머니가 오셨어요. 들어오시래라. 네. 기섭의 고무신 소리가 떨어져서 얼마 안 가. 좀 어떤가? 점잖은 음성과 함께 미닫이가 조용히 열리고 단정히 쪽을 진 노부인이 들어선다. 어서 오세요. 하며 일어나려는 경을 그녀는 조용한 몸짓으로 말리며 병은 후더침이 무서운 거야. 조심을 해야지. 하고 들고 온 꾸러미를 윗목에 놓은 후 머리맡 가까이 가서 앉았다. 아직도 추스리지 못했군. 신우의 무물인데 몸을 아껴야지. 경의 눈에는 눈물이 핑 돌았다. 그것을 감추려고 그는 억지로 웃는 얼굴로 언니도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나야 될 대로 된 사람인데. 노부인은 담담히 말하고 좀 방이 후덥지근하잖아. 한다. 오시느라고 더우시겠죠. 전 괜찮아요. 밖에서 기섭이 기척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뒷문이 열리고 앵두를 담뿍 담은 접시가 들어왔다. 기섭이 말했다. 우유동 아주머니가 가지고 오신 거예요. 아니 벌써 앵두가? 경이 놀라 보이자 소해서 부끄럽지만 신출이니까. 우유동 아주머니는 오히려 민망해한다. 의원에겐 보이고 있나? 네, 현 박사님이 와주세요. 현 박사님이 그래 잘됐다. 그 어른도 근력 좋으신지 참 오래 못 뵀어. 오늘도 오시기로 돼 있어요. 오신 김에 만나시고 가세요. 반가워하실 거예요. 언니 말씀 가끔 하시거든요. 온 죽은 사람 옛 얘기 하시는 거지. 하고 우이동 아주머니 얼굴이 10개 물들었다. 젊었을 때는 무척 아름다웠으리라. 갸름한 얼굴에 잔주름은 그리었고 굵은 것이 몇 줄 그어져 있을 뿐 막다. 흑각 비녀를 찌른 머리도 결이 곱고 아직 검다. 똑 딴 듯이 곱게 지은 은조사 깨끼저고리에 노릇게하게 변한 흰 갑사 치마를 단정히 입었다.
어느 모로 보나 심규의 기품 높은 귀부인이었으나 그녀는 유홍이라는 기명을 가지고 있다. 정경부인 못지않던 옛 관계의 품격을 지니고 화려해 살면서 높은 가지의 꽃으로 피었던 명기이다. 나이 30에 정을 깊인 우국지사 고산 선생을 도와 만주로 북경으로 망명한 일이 있는 파란도 겪었다. 고산 선생이 광복을 눈앞에 두고 옥사한 후에 그녀의 생활은 유발리의 그것이었다. 정인이 세상을 버린 것이 갓 40 되던 해니 청상은 아니었다. 그러나 용색에 남는 아리따움이 청상으로 보였다. 그 아름다움으로 유발리의 삶을 보낸 것이다. 가난한 민족운동가가 남긴 것이 있을 리 없어 생고를 겪어야만 했던 그녀는 검은 고 타던 손에 바늘을 익혔다. 30년을 줄곧 바느질품으로 늙어왔던 것이다. 사대부집 수절 부인이 흔히 하듯이 경은 이 깨끗이 늙은 명기를 볼 때같이 겸허해질 때는 없다. 앉아서만 사는 생활이라 다리심이 쇠해서 행보가 여의치 않다는 그녀가 자기 몸을 염려하여 찾아준 것이 고마웠다. 밖은 녹음 방초 승화시더라. 나도 오랜만에 나온 밖이지만 숲속에 햇빛이 비치니 나무숲이 훨훨 타는 초록색 불꽃 같더구나. 현 박사님이 좋다시면 누워만 있지 말고 뜰을 거니는 것도 좋을 거야. 현 박사도 같은 말을 했지만 경은 그런 기력이 없는 것이다. 왠지 심란만해서요. 마음을 고쳐 가져야지. 거의 날마다 오는 홍화도 소실로 늙다가 또 젊은 씨앗을 본 월매도 같은 말을 하는 것이었으나 경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벽 쪽으로 돌아누울 뿐이었다. 그러나 이 기품 있는 노기의 말에는 권위가 있다. 자기 신세 이야기란 한 일이 없는 만큼 오히려 잔잔한 관조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래야 할 텐데요. 경은 순순하게 말하고 쓸쓸히 웃었다. 밖이 또 왁자지껄해졌다. 이 아편쟁이 나쁜 년 같으니 정말 도둑갱이처럼 언제 들어오는지도 모르겠어. 식모가 찢어지는 소리를 하자 이번엔 가만두지 않겠다. 기섭이의 씩씩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유홍이 길게 한숨을 쉬었다. 산월이구나. 가엾게도 가무도 착실히 배워 쓸만한 아이였는데. 네, 몇 번이나 수용소에 들어간 모양이지만 영영 고치지 못하나 봐요. 이젠 아주 막판이라나요. 저번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수용소에 갇혔었는데 약이 끊어지니까 저도 모르게 거길 벗어나오려고 손톱으로 마룻바닥을 막 긁어댔대요. 그래서 열 손톱이 다 빠졌다나요. 끔찍하구나. 현 박사님이 그러시는데 그건 약이 어서 들어와야겠다고 몸이 고동을 트는 거래요. 자신도 모른다더먼요. 세상에. 그 몹쓸 놈의 광대 녀석 생각나세요? 산월이와 좋아하던 그 녀석도 같은 모양이더니 재작년에 죽었대요. 글쎄 서로 좋아서 더 좋으려고 맞기 시작한 아편이면서 나중엔 서로 팔아먹으려 들었대니 생지옥이죠. 유홍은 가만히 한숨을 내뿜었다. 밖의 소요는 점점 더 심해갔다. 인연 이리 썩 내놓지 못해? 기섭의 고함소리에 섞여 여자의 잡는 소리가 들린다. 팔이라도 비틀린 모양이다. 눈 깜짝할 새 훔쳐가고 해서요. 불쌍해서 눈 감아줬더니 요즘 와서 더 심해졌나 봐요. 글쎄 제 것 같음 또 몰라도 식모 것, 심부름하는 애 것까지 훔치거든요. 경은 밖의 소동이 단정한 유홍이 앞에서는 부끄러웠다. 예, 기서봐 그만둬라. 그만 보내라니깐. 밖으로 향하여 소리를 쳤으나 약한 음성은 밖에까지는 미치지 않았는지 소요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성가셔요. 진정으로 말하고 몸을 다시 누이는데
밖에서 탁주사의 호통 소리가 울렸다. 썩 나가지 못해! 철썩하고 뺨 때리는 소리가 여자의 비명과 함께 난 후 잠잠해졌다. 빌어먹을 것 같으니 남의 속도 모르고. 탁주사의 씹어 뱉을 것 같은 음성이다. 꾀꼬리가 좀 쉰 목소리로 그래도 곱게 울었다. 침묵이 흘렀다. 한참 만에 유홍이 탄식처럼 말한다. 산월이 머리 얹힐 때 생각나나? 네, 제가 나오던 해거든요. 나오자마자 잔치였어요. 그래서인지 굉장해 보이더만요. 굉장했지. 머리 얹어주니가 전라도에서도 손꼽히는 부자였으니까. 산월이는 16이었어. 예뻤었다. 가엾더만요. 경이 말하고 먼 눈을 한다. 비단옷이 쉰벌, 패물이 머리것에서부터 노리개, 가락지에 이르기까지 20개가 넘는다고 쑥떡 공론들을 하던 것이 어제일같이 떠올랐다. 설인동에 차려준 살림집에는 자개장이 몇 발이, 반상기가 몇 벌, 비단 금침이 얼마, 어마어마하다고들 했지만 잔치 자리에 나란히 앉은 원삼 족두리 없는 기생 신부와 사내구실 할 것 같지 않게 늙은 놈팡이를 보고 아직 학생티가 가시지 않았던 풋내기 기생 경은 불쌍하기만 하였었다. 유홍은 대꾸가 없다가 내가 천 머리 쪽을 쪄주었지. 한숨같이 말한다. 이윽고 늙은 사람이 그저 머리만 얹어줄 것이지. 나중말은 입속말이 되었다. 머리를 얹어준다고 그것이 혼인이 될 수는 없다. 물론 동기 때 손짚어 놓았다가 머리 얹히고 떼들여 놓을 수도 있지만 대개는 나이 찬 동기를 언제까지나 머리채 휘두르게 해놓을 수도 없어 권본이나 기모가 서둘러서 그럴 만한 사람을 물색하여 머리 얹어주기를 부탁한다. 기생 머리 얹히는 것도 한량들 간에는 구실의 하나가 될 수 있어 부탁받은 사람은 비녀, 놀이개, 가락지 등 폐물 등속과 관례옷 몇 벌 보내주고 주연을 베풀어 동기가 어른된 것을 피력하고 첫날 밤을 치른다. 다음 날부터 동기는 어엿한 한 사람의 기생으로 행세를 하는 것이다. 기가로서나 기생으로서나 상대방의 명망이 높을수록 빛이 나는 것이어서 되도록 명사들을 바라는 것은 인정이리라. 산월의 경우 얄씬얄씬 예쁘장한 데다가 종아리 맞고 배운 가무가 짭짤하여 권본에서 서두르기 전에 전라도 어느 늙은 부자가 눈독을 들여 머리 얹히고 떼들여 놓았던 것이다. 그는 환갑에 손이 닿아 있었다. 그때껏 재산 모으는 치부에 밖에 눈이 없던 목석이었는데 늙어 배운 기생맛에 사족을 쓰지 못한 것까지는 좋으나 어린 산월은 늙은이의 주책 없는 투기에 매질 끊일 새가 없었다. 그런대로 20살 고비는 넘겼는데 30을 바라보고부터는 정이 아쉬워 광대인 의붓집에 있는 젊은 광대와 정분이 났던 것이다. 초록은 동색이라고 가까우면 어울리게 마련이다. 광대와 기생, 어심의 수심이었다. 기생 26살, 멋이 들 때다. 담배맛, 술맛, 오입맛에 우화등선의 아편맛까지 알게 되었던 것이다. 지내놓고 보면 100가지가 다 회한이지만 거지 중에서도 좀 도둑질까지 하게 된 산월의 신세가 유홍은 애달팠으리라. 손님 오셨구나. 밖에서 앳된 소리가 들린다. 날마다 찾아오는 홍화의 소리다. 네, 우이동 아주머니가 오셨어요. 하고 기섭의 대답. 아니, 우이동 아주머니라니? 홍화가 소리를 높이며 대청으로 뛰어 올라오는 모양이다. 미닫이를 열기가 바쁘게. 언니가 웬일이세요? 너무 적조했었기에 보고 싶어서. 언닌 그대로 기시네. 늙지 않으셨어요?
원, 5, 6월 하루볕이 무섭다는데. 유홍이 쓸쓸히 웃는다. 홍화는 저고리고름을 풀어헤치고 손을 부채같이 펄렁이면서 예, 이 양기에 한증을 하는 거냐? 오늘은 정말 여름이다. 예, 문 좀 열자꾸나. 하고 미닫이를 열어젖힌다. 글쎄 저렇게 닫아 걸고 누워만 있대요. 이젠 열도 없고 다리에 힘을 붙여야 될 텐데. 남 보기와는 다르겠지만 억지로라도 조금씩 일어나 보는 것도 좋긴 할 거야. 유홍도 그 말에는 동감인 모양이었다. 홍화는 간빛이 되도록 상기한 얼굴을 연방 손부채로 식히면서 오늘은 참 이상한 날인가 봐. 옛사람을 많이 만났어. 언니 생각나세요? 왜 그 스라소니 같은 전라도 부자아들 말이에요. 땅 문서 갖고 와서 한 봄을 놀았잖아요. 돈이 물보다 예뻤죠. 그 사람을 오늘 미아리 고개에서 만났어요. 저런 형편이 없더머뇨. 요즘 바지 기어 있는 사람이 그리 흔해요. 그런데 무릎을 막 기어 입었잖아요. 찌든 흰 고무신이 헐었더머뇨. 오입쟁이 말년이 어떤가는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노기들이었지만 역시 듣기에 심란한 말이었다. 그 스라소니가 아니더라도 옛날 호유하던 돈깨나 있던 놈팡이란 빠짐없이 구두 하나 반반한 것 신고 있는 것을 경도 본 일이 없었다. 홍화도 이젠 달던 얼굴이 어지간히 식었는지 손부채를 그치고 그리고 오는 길에 청양일 만났어요. 소문은 들었지만 안 됐더먼요. 또 살림 걷어 버렸대요. 이번엔 7년이나 갔었다는데 아이가 둘 있대요. 올케한테 맡기고 청미함에 나간대요. 늙었더먼요. 경이 얘기했더니 이따 와보겠다고요. 아이들은 그 사람 아이였었나? 웬걸요? 먼저 왜 그 진고개에서 가방집 하던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아이가 하나고 이북으로 간 신문기자. 명울관 옆골목에서 2시까지 눈 맞고 기다리곤 하던 그 신문기자 있잖았어요. 그 사람 아이가 하나래요. 데리고 있었었나? 그래서 아마 암만 해도 좀 어려웠었겠죠. 앳되고 높은 홍화의 음성에도 그늘이 깃드는 것 같은 어조였다. 경은 두 사람이 주고받는 말을 들으며 아침에 들러간 아들 생각을 하고 있었다. 광주 육군 보병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라 하였다. 일선으로 배속받아 떠나기 전에 찾아왔노라고 하였다. 얼굴은 그을어 흉해 보였다. 그는 화장수병 하나 놓여있지 않은 덩그런 화류경대 앞에서 군복 단추를 끼며 아주 도둑놈 같군요 하고 하하 웃었다. 이모와 함께가 아니고 혼자서 찾아온 것이었다. 아프신 줄은 몰랐어요. 하는 얼굴은 표정을 담기에는 너무 우락부락하였고 목소리도 굵고 크기만 하였지만 경은 가슴이 아릿했다. 아들은 한 번도 어머니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 그래서 묘한 주어도 목적어도 없는 말을 했다. 저 말이에요. 전동 어머니가 이번에도 좀 찾아가 보라셔서요. 같이 오실 텐데 오늘은 찾아올 사람이 있다고 혼자서 가라셔서요. 저 아르시는 줄 알았으면 제쳐놓고 오셨을 거예요. 어머니라는 말이 들어가야 할 때에는 저니 뭐니 하며 머뭇거리는 것이었다. 너무도 거북해 보여 경이 웃었다. 이 녀석아, 그래 애미란 말이 그렇게도 하기 싫으냐? 그러자 아들이 똑바로 경을 쳐다보았다. 두툼한 입이 보일락말락 실룩거리더니 난 누구든 어머니라고 불렀죠. 이모는 애초부터 어머니였지만 식모도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친구들의 어머니도 모두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내겐 어머니가 없었기 때문에 누구든 어머니일 수 있었어요. 어머니란 말을 그렇게 헤프게 쓰고 보니 여기 와서 쓸 말이 없어졌군요. 아들의 눈이 번뜩거리는 것을 경은 보았다. 그녀는 찬호야
한마디 부르고 누운 채 한 손을 눈 위에 얹었다. 찬호는 30분쯤 앉았다가 돌아갔다. 가늘어진 허리에서 흘러내리는 치마를 한 손으로 휘어잡고 대청까지 나간 경을 한 번 힐끗 쳐다보고 그는 마루에 걸터 앉아 구두끈을 메었다. 문이 너무 삐걱거리는군요. 이 다음에 와선 고쳐드리겠어요. 대문을 나가면서 아들은 이런 말을 하고 씩 웃었다. 경은 도로 자리에 누우며 자꾸만 솟구쳐 오르는 착잡한 눈물을 어찌할 수 없었다. 전날 밤을 잠 못 이루고 생각하며 밝힌 사람은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역시 홍화가 낮에 전하고 간 소식이었다. 정진수 씨 큰아들 결혼식이 며칠 전 천도관에서 있었는데 예전 날에야 100일 때 있겠을까만 축객들이 그 넓은 식장을 채웠더라는 것이다. 정진수 씨는 머리가 좀 더 센 것 이외에는 정과 그리 변하지 않고 그 야단스러운 부위는 여전히 피둥피둥하더라고. 보고 온 사람이 말하더라고. 홍화는 분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사정은 어떻건 한 번도 소식이 없는 정진수 씨가 원망스러웠다. 그러면서 그저 잠자코 기다리고 있는 심정이 스스로 처량했다. 원망스럽기는 하더라도 상스럽게 떠들며 망신을 시킬 수는 없었다. 분풀이란 최후에 하는 것이기 때문인가. 자기의 약한 입장을 체념은 하되 단념은 할 수가 없는 경이었다. 경은 부산서 처음으로 정진수 씨를 만났을 때 일을 잊지 못하고 있다. 어느 날이었는지 달 밝은 밤이었다. 모두 윗도리를 벗고 있었으니까 여름이었었으리라. 송도 바다에 달이 뜨고 술이 거나해지자 평소에 말이 없던 사람까지도 말문이 열리고 이야기는 어느덧 옛날에 있던 정화의 회상이 되었다. 멋쟁이로 소문이 난 서 사장이 젊었을 때 정사까지 하려 했던 연인의 이야기를 꺼냈다. 그녀는 화대 시간이 언제나 상위로 도는 날리는 기생이었는데 아름답기도 하였지만 바람기도 있었다는 것이다. 이 여자를 곡절 끝에 떼내어 만주까지 달아났는데 얼마를 지내자 여자의 눈치가 심상치 않아졌다. 하루는 여관 상로에게 의탁하여 외간 남자에게 보낸 그녀의 편지를 빼앗고 눈이 뒤집혀진 그는 남의 눈 부끄러운 것도 있고 여자를 마구 쳤다 한다. 여자도 여느 사람이 아니라 죽어도 실토를 안 하려는 것이 더욱 화를 돋워 죽도록 치려다가 남자는 치려던 주먹을 스스로 깨물었다는 것이다. 그 이상 치면 여자는 아픔에 못 이겨 딴 남자를 보았다고 하리라. 그러면 어쩌나. 그래서 죽이고 싶도록 치고 싶은 주먹을 스스로 깨물어 뚝뚝 피를 흘렸다는 것이다. 이야기가 끝나자 모두들 놀려댔다. 모르는 것은 얼간이 서방뿐이었다고. 하하. 그러나 경은 웃을 수 없었다. 오히려 서 사장이 고쳐 보여졌다. 그녀는 저도 모르게 입을 열었다. 가시리 가시리 있고 나난 바리고 가시리 있고 나난 날라난 어띠 살라하고 바리고 가시리 있고 잡사와 두어리 말하난 선하면 아니올셔라 서른님 보내옵나니 가시난다 도셔오셔서. 그러자 그때껏 아무 말 없이 앉아만 있던 가운데 자리의 점잖은 초로의 신사가 무릎을 쳤다. 선하면 아니올셔라. 그렇고 말고. 이 초로의 신사가 정진수 씨였던 것이다. 선하면 아니올셔라. 그 말대로의 심정으로 있어야만 할 경의 앞날을 그는 첫날에 일깨워 주었던 것인가. 경은 그 밤 따라 밤새우는 소쩍새 소리가 견디기 어려웠다. 찬호는 하필이면 그 밤을 새운 아침에 찾아온 것이다. 밖에서 찻소리가 요란하게 나더니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가 들리고 젊은 여자의 소리가 기다려요
하면서 뛰어들어온다. 명자가 온 모양이지. 홍아가 못마땅한 듯이 말하는데 그 말이 채 끝나기 전에 명자는 돛돌 앞에 서 있었다. 양팔이 허옇게 드러난 노란 원피스에 굵은 노란 구슬을 꿰ν 목걸이를 하고 머리를 고사포처럼 높게 올려 빗은 대신이나 하듯이 주렁주렁한 귀걸이를 달고 있었다. 무릎이 드러날 만큼 짧은 치마다. 아이섀도가 짙은 눈을 부자연스럽게 굴리며 방을 기웃하고 호들갑스럽게 "아직도 누워 계세요?" 한다. "좀 들어오지 그래?" 홍아가 얄밉다는 듯이 말을 건네자 "차를 기다리게 하고 있거든요. 우이동 아주머니가 이리로 나오시겠대서 언니도 좀 볼 겸 들린 거예요. 오래 있을 순 없어요. 그래도 문병 온 것이라면 들어오기라도 해야 할 것 아냐?" 홍아가 또 대꾸를 한다. 명자는 태연하다. "내가 들어간다고 병이 날 것도 아니고 더운데 방만 더 후덥지근해지죠 뭐." 빠른 말투로 짓거리고 툇마루에 걸터 앉아 한 다리를 척 꺾어 다른 다리 위에 얹고 긴 손톱에 은색칠을 한 손으로 핸드백 속에서 캔트를 꺼내어 한개비를 흰빛이 도는 묘한 빛으로 칠한 입술에 물건 "언니들도 피우세요." 하며 곽을 방 안에 들여놓는다. 홍화가 부르퉁하며 "제주도 좋구나. 이 시절에 양담배라니." 그만 제주 없이 어떻게 기생질을 하죠? 명자는 명랑하다. 그러는데 기섭이가 리본을 꽃같이 맨 상자곽을 가지고 들어섰다. "이거 가지고 오셨어요." "뭔데?" 홍화가 또 출반주를 한다. "위스키가 든 초콜릿이에요. 언니한테 문병으로." 명자는 여전히 명랑하게 말하고 "우이동 아주머니도 와 계셨네. 난 아직 안 오신 줄 알았어요." 고개를 길게 빼어 밖에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 앉아있는 유홍이를 보고 쌩긋 웃는다. "가지고 오셨어요?" 유홍이 얼굴을 붉히며 짧게 대답했다. "어." "그럼 어서 내놓으세요. 또 그 먼 데까지 사람 보내느니 내가 가지고 갈게요. 그런데 요즘은 저고리 길이가 좀 짧아졌어요. 아시죠? 그래서 그전 것보다 짧게 지었어." 유홍이 일어서서 윗목에 놓았던 꾸러미를 들고 대청으로 나갔다. 5개였죠? 명자는 민망스럽도록 야무지게 말하고 닫았던 핸드백을 또 열었다. "여기 있어요. 500원. 새파란 돈이 5장. 마루 위에 바삭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명자는 피우던 담배를 끄지도 않고 휙 마당에 버리고 부산이 일어선다. "그럼 가보겠어요. 언니 조리 잘하세요. 안녕." 연필처럼 가늘고 높은 하이힐 굽이 대돌을 소리내 딛고 비온 뒤 물러진 마당에 구멍을 뻥뻥 뚫으며 나가자 이내 차 발동 거는 소리가 요란하게 났다. 새 여인은 멍하니 앉아 있었다. 돌풍이 지나간 느낌이었던 것이다. 한참 후에야 홍화가 "저게 양갈보지 기생이야?" 씹어뱉듯이 말했다. 아무도 대꾸를 하지 않으니까 이어 "청양이한테 들었는데 난장판이라더라. 글쎄 술자리에서 말이야 허벅지를 내놓고 손님한테 만져보랜대. 한 번 만져보는 값이 2,000원이라나." 유홍이 타이르듯 "나도 그런 말 들은 일은 있지만 그건 명자 얘기가 아니더라. 아르바이트라든가 하는 불량 여학생이 더러 그런다더먼." "글쎄 누가 하든 간에 온 그런 일이 어딨어요. 언닌 우리가 젊었을 때 모르셨죠? 정말 기생은 잠자리에서도 옷은 벗어도 벗어는 절대로 벗지 않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아까 걔 보세요. 잠자리에서커녕 대낮에 큰 길에서 거의 드러내놓고 다니니 말이에요." "시대가 달라졌으니 어떡하겠니." "그럼 앞으로 10년만 더 있음 벌거벗고 다니겠네요. 원눈꼴 사나운 일 너무 많아서. 춤도 트위스트라든가 온 미친 것들 줄이 트는 것이지 그게 춤이에요." 경이 비로소 입을 열었다. "글쎄 남의 말 그렇게 할 것도 아니지.
재즈니 트위스트니 하는 것도 살풀이의 일종이지 뭐겠니. 모두들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을 그렇게 광증이라도 부리며 다져보는 거지 뭐. 새여인은 또 침묵에 잠겼다. 침묵은 오래 가만히 있지 못하는 홍화에 의해 또 깨뜨려진다. 청영이가 온다더니 웬일일까? 혼잣말처럼 뇌이고 불쌍한 중생 같으니 딸 같은 년들 틈에 껴 업신받으면서 그래도 살아가야 되다니 어디까지 떨어져 가야 되는 것인지. 나무 관세음보살. 끝이 저도 모르게 연불이 되었다. 그녀 자신도 딸 같은 본처에게 시달리는 신세였다. 경은 몸을 일으켜 요 밑에서 담배를 꺼냈다. 어디까지 떨어져야 되는 것인지. 담배에 불을 댕기며 홍화의 말을 속으로 되뇌었다. 남에게 그런 말을 듣는 청양이보다도 자기가 더욱 깊은 곳으로 전락해가는 것만 같았다. 사람은 자신 속으로 전락하는 것보다 더 깊은 곳으로는 떨어져 갈 수 없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친 것이다. 홍화가 중얼거렸다. 젊은 년들이 너무 날치기 때문에 늙은 청양이는 더욱 참혹해질 수밖에 없지. 경은 다 타지도 않은 담배를 비벼 껐다. 그것이 생명력일지도 모르지. 사는 한. 홍화에겐 이해가 갈 것 같지 않아 그녀는 말끝을 맺지 않았다. 속으로 가만히 뇌었을 따름이다. 사는 한 생명의 움직임이라는 건 남을 해치기를 그치지 않는 거야. 서로들, 너도 나도 어쩌면 청양이까지도 명자 또래뿐이 아닐 거야. 또 따분한 침묵이 왔다. 이번에도 홍화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저께야 비가 맞았는데 또 비가 오실까 봐. 무더워 죽겠구나. 경아 일어나 봐. 언니도 모처럼 오셨고 우리 수각에 가서 바람이나 쏘이고 오자꾸나. 한참을 잠자코만 있던 유홍이 말을 거들었다. 나도 오랜만에 물소리나 듣고 싶다. 경이 기운내고 같이 가자고. 경도 이제 사양할 마음은 없었다. 홍화는 모르되 그저 정물같이 사는 유홍이 새삼 수각에 가고 싶을 리가 없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유홍의 말에 왈칵 쓸어안고 울고 싶은 정을 경은 아프게 느꼈던 것이다. 병 후의 경을 두 여인은 양편에서 끼며 수각 쪽으로 풀에 묻힌 길을 올라갔다. 정자 마룻바닥에 기섭이가 깔아놓은 돗자리에 앉은 경은 하염없이 한 곳에 시선을 모으며 입을 열었다. 흰불나방 때문에 산장 안에는 해를 입은 나무가 덜어 있었는데 계곡을 굽어보는 바위 사이에 난 버드나무 한 그루가 시들어 있었다. 경의 눈은 거기 못 박혀 있었다. 저것 보세요, 언니. 저 물가에 버들이 시들었죠. 물은 변함없이 흐르고 있는데 하지만 예전 흐르던 그 물이 아니군요. 그러면서 언제나 여긴 물이 흐르고요. 언제나 같은 물이고요. 언제나 시시로 새로우면서 이 물같이 모두들 가버리고 또 모두들 있군요. 다만 저 버들만 시들고 나만 시들고. 경의 눈이 젖어왔다. 경에게 핀잔만 받던 홍화가 미친 것 무슨 그런 약한 소리를 해. 처음으로 핀잔을 주며 눈물이 핑 돈다. 그러다가 그녀는 선경이구나 얘 하고 느닷없이 목청을 뽑았다. 태평가였다. 이랴도 태평성대 저랴도 태평성대로다. 요지 1월이요 순지 건곤이로다. 우리도 태평성대니 놀고 놀려 허노라. 태평가를 부르는 홍화의 애애한 맑은 음성이 흐려왔다. 때마침 유수함에 당도한 현 박사는 타고 왔던 택시에서 내리다가 수각 쪽에서 들려오는 태평가 소리에 어리둥절하며 발을 멈췄다. 찻소리에 밖으로 나간 탁주사가 박사님 어서 오세요 하며 옆으로 다가갔다.
그는 현 박사의 어리둥절한 얼굴을 보고 무표정하게 여인들이 수각에서 놀고 있죠. 놀게 해줘야죠. 수수께끼 같은 말을 한 후 어조를 고쳐 실은 오늘 오후 경매가 끝났어요. 진 여사가 수각에서 쓰러지던 바로 다음 날 통고를 받았었어요. 그날부터 한 달 동안 무던히 뛰어도 다녀보았습니다. 말끝을 맺지 못하고 외면을 한다. 수각 쪽에서는 아직도 유장한 태평가 소리가 아련히 들려오고 있었다. 이야기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끈질긴 사랑이 번져 끝내는 체념의 세계에 이르는 기생으로 살아낸 한 여인의 삶의 여정을 담담히 그려낸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좋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세요.